오프닝 때 뭐라 그랬죠? 매수 타이밍 잡아드린다고 그랬죠? 딱 보시면 이제 나오시죠? 때를 놓치시면 안 된다. 상위 1%만 듣던 세미나, 이제 당신도 들을 수 있습니다. 선착순 20명에게만 드리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경제학의 황현입니다. 자,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길이 많이 얼었으니까요. 빙판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혼돈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최근에 어떻게 해야 될지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많죠. 뭐 그도 그럴 것이 뭐 각종 언론, 뉴스 혹은 유튜브 등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반등을 할 거고 많이 오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니나 IMF보다 더 극심한 어려운 시장이 올 것이다. 엄청난 부동산 폭락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아니면 어떤 분들은 L자형으로 완만한 강보합세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부동산을 사거나 팔거나 이런 생각이 없으신 분들, 이런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뭐 오르던 떨어지던 뭐 크게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보합이 되던 간에, 근데 지금 시점에 부동산을 매도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내 집 마련을 계획하신 혹은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요즘 같은 상황에 상당히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하반기 시장과 2024년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언제쯤 내가 매수를 해야지 최적의 매수 타이밍을 잡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서 각종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봐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든가 내 집 마련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잘 챙겨서 들으시면요, 아마 알짜 정보, 좋은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최근에 나와 있는 헤드라인 뉴스 몇 가지를 보면서 좀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최근의 시장 상황이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물건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매도 물량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고, 점세는 풍기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참 시장이 되게 다이나믹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여름 휴가 다녀오신 지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냥 여름 휴가 때만 하더라도 갑자기 부동산이 상승장이었어요. 그러니까 3월 이후, 올 3월 이후, 상반기 이후부터 갑자기 부동산 가격이 뭐 금매들이 거래가 되면서 팔리더니 급격한 상승장이 되었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또 물건이 많이 쌓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시장을 나가서 임장을 한번 해보니까요, 실제로 매물이 쌓이는 건 맞습니다만 뉴스처럼 이렇게 많이 쌓이는 정도는 아니고, 한 단지에 예를 들어 1000세대 기준으로면 한 10채 정도. 그러니까 많이 쌓이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물건이 조금씩 적체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금매 위주의 거래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팽팽한 눈치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매수자들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기준으로 얘기를 한다면 작년에 10억이었던 게 올 상반기에 한 6억, 5억대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놓친 분이 지금 8억, 9억 주고 살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죠. 그리고 뉴스에서는 계속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계속 시그널을 주니까 계속 기다리고 관망을 하는 눈치인 거고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계속 상승장이었다 보니까 굳이 내가 싸게 팔아야 될 필요가 있나라고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팽팽한 눈치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런 분들 중에, 매도자분들 중에서 정말 급하게 처리해야 되시는 분들이 시세보다 조금 낮게 급매물로 좀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올 상반기만 해도 제발 전세만 들어오세요. 전세만 들어오시면 제가 뭐 샤넬백을 드릴게요. 이런 뉴스들까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올 상반기만 해도 정말 눈물의 진짜 집주인들, 눈물을 머금고 세입자들한테 간곡히 부탁해야지 임차인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전세가 진짜 풍기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에 대한 예측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올 상반기 때 그런 뉴스 영상을 제가 찍었었어요. 역전세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전세가 앞으로 품귀 현상이 날 것을 되려 걱정을 해야지 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시장이 전제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는 이 전세 시장이 또 시장의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현장은 물건을 쌓이고 전세는 품귀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 다음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아파트 전세가 귀해졌다. 세입자 대기가 2년 만에 재등장. 그죠? 역시 웃지 못할 얘기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세입자들이 없어서 난리였는데 지금은 세입자 대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파트 전세 매물 건수도 보니까 작년 12월 달에 피크를 치고 난 다음에 전세 물량은 계속해서
줄어들었죠. 이 전세가 갑자기 이렇게 귀해진 데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수요가 갑자기 전세 수요가 늘었다든가 아니면 전세 물량이 갑자기 확 줄었다든가 뭐 그런 거에 대한 이유도 있을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전세 가격이 최근에 역전세 아파트 같은 경우도 역전세가 나서 전세 가격이 많이 하락했던 원인은 뭐냐면 사실 금리 인상이거든요. 전세자금 대출, 그러니까 전세를 들어오시는 분들의 7, 80%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들어오시는데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비싸다 보니까 월세로 많이 이전을 하셨던 거죠. 월세로 많이 귀화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월세를 들어가서 살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60만 원 정도밖에 안 했던 월세 가격이 90만 원, 100만 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물량에 비해서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세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월세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다시 전세 수요로 다시 역해서 이제 들어오는 구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세입자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하나 시장에서 요즘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공급 부족이죠. 그러니까 근데 이 주택 공급 부족 같은 경우는 정말 초기 비상 상황입니다. 뭐 밑에 사진을 보면 주택 공급 혁신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글쎄요. 이 혁신위원회에서 도대체 주택 공급을 뭘 혁신할 수 있는지는 저는 의구심입니다. 왜? 이 주택 공급이라는 게 사실 어떠한 타이틀을 앞에 붙인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힘든 상황인 거고요. 10년, 15년, 20년짜리 정말 중장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권 때도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대안으로 발표했던 게 뭐야? 3기 신도시란 말이에요. 이번 정권에서도 주택 공급 부족 이렇게 초기 비상 상황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하신 거예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최근 인허가 착공 등 주택 공급 선행 지표 감소에 대해서 초기 비상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진단을 했다. 근데 이제 뭐 진단을 하면 뭐 합니까? 할 게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리라든가 뭐 하남 주변이라든가 기타 뭐 한 추가적인 또 계획 도시죠. 그러니까 신도시 3군데 정도를 발표한 게 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뭐 문재인 정권 때 뭐라 그랬냐면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6년 안에 입주시키겠다. 근데 벌써 6년은 훨씬 지났잖아요. 그런데 아직 터파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뭐 3기 신도시를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는 했지만 한 최소 15년은 걸릴 것이다. 그렇죠. 한 15년은 걸릴 겁니다. 앞으로도 입주 때까지 최소 7, 8년에서 10년은 더 남은 거죠. 그러니까 뭐 주택 공급이라는 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앞으로 당장은 아니겠지만 2년, 3년, 4년, 5년 이후에는 이 공급에 대한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게 서울 및 주요 수도권에 있는 주택 시장이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주택 공급 물량을 보면요. 2013년부터 2027년까지 현재 주택 공급 물량인데 위에 보이는 빨간색 그래프 그러니까 약 5만 호에서 4만 호 정도 4만 8천에서 5만 4천 호 정도가 반드시 필요한 물량이고요. 이 막대 그래프가 공급 물량입니다. 근데 2023년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한 4만 8천 호 정도가 필요한데 2만 6천 호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됐으니까 지금 상당히 공급이 많이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2024년에는 더 많이 줄고요. 2025년은 2만 호 정도. 근데 2026년 되면 서울 전체 주택 공급이 300채 정도밖에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이거 엄청나게 심각한 거죠. 그죠? 그리고 2027년 정도 되면 1000채 정도. 그러니까 공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 사이클이 어떻게 가냐? 이 이후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앞으로 이런 식의 공급이 거의 전무한 상태로 거의 10년 정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동안 주택 공급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벌써부터 올해부터 전세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입주 가뭄은 내년부터 시작할 거고요.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몸으로 체감할 수 있는 시점은요. 2026년부터예요.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남았는데 개월 수로 따지면 한 2년 후부터 주택 부족이 몸으로 체험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임대 가격이 폭등을 하겠죠. 임대 가격 폭등은 서민 주거 안정에 상당히 위협을 줄 거고 또 이제 내수에도 상당히 이제 심각한 영향을 주겠죠. 왜냐하면 주거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말 그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점점 부족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쨌거나 주택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또 다른 뉴스를 한번 보면요. 고금리가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집값 급락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세수가 그냥 50% 정도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겁니다. 부동산 관련 조세가 50% 정도 줄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자분들의 입장에서 이런 거죠. 내가 월급을 500만 원 받는데 월급이 250만 원으로 줄을 거예요.
당장 다음 달부터. 그렇게 되면 정말 뭐부터 줄여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은 불필요한 지출을 다 줄여야겠죠. 그러니까 이 조세의 형평성만 보더라도 전 좀 아쉬운 것들이 많아요. 정권에 따라서 어떤 정권이 들어오면 세금을 왕창 뜯어내고 또 어떤 정권 또 정권이 또 바뀌면 세금을 많이 줄여주고 이런 거는 사실상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물론 세금이 줄어들면 좋긴 합니다만 이게 조세 정의적인 부분을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죠. 좀 어느 정도 세금을 걷어서 이제 복지라든가 좀 더 그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한테 많이 도움을 줘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세입 감소가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제 세입 감소가 진행이 되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대상도 보면 2022년에는 119만 5천 명 정도. 그래서 세액이 한 3조 3천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엄청나게 많이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자가 줄고 세액도 1조 5천억이니까 한 2조 정도가 빵꾸 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자체 수익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주택 수요 촉진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주택 수요 촉진 정책이라는 게 뭐예요? 집을 좀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을 펴달라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 어떤 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냐면 내년 정도 되면 만약 이런 상태로 계속 간다면 주택 수요를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주택 수요 촉진 정책이라는 게 말 그대로 뭘까요? 그죠? 세금 감면밖에 없죠. 뭐 취득세를 지금 뭐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과세를 중과세 하는 것들 뭐 없앤다라든가. 그죠? 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든가.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도 중과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없앤다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쨌거나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인데 보유세는 뭐 크게 흔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취득세랑 양도세 정도만 어느 정도 좀 완화를 해줘도 지금보다는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입 감소도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큰 어떻게 보면 내관 중에 하나다. 또 하나는 이제 가계대출이죠. 이제 대출이 사실상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한계치에 도달할 때는 뭐 외환위기의 몇십 배적인 이 경제적 타격을 갖고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어쨌거나 가계대출이 많아져요. 뉴스로 본 것처럼 25개월 만에 최대 폭증가라고 하니까 이 가계대출이 많아지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가계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그 가계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출 안 해주면 그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50년 주담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상 폐지가 됐고 그리고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도 사실상 많이 규제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내년 정도 되면 아마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가 더욱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제 규제라는 게 뭐예요? 주택담보대출을 더욱더 깐깐하게 심사를 하고 대출에 대한 한도를 줄여버리고 대출을 많이 못 받게 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사실상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가격이 만약에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뭐 급격한 뭐 엄청난 하락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어쨌거나 하락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지금 중위권 아파트 가격이 10억에서 11억, 12억대까지 지금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강남 같은 경우도 로얄 패밀리들이 거주하는 특수한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흔들림 자체가 없어요. 그렇다 치면 거기다가 또 이제 분양가 같은 경우는 뭐 금리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분양가가 내릴 일은 1도 없습니다. 토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계속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사실상 분양 가격은 금리와 큰 영향이 없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청약 통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청약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왜? 내년부터 이 가계대출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아마 대출에 대한 규제가 아주 많아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웃긴 게 있죠. 은행 대출금리는 2달 연속 상승하고 있어요. 주담대는 5개월째 올라가고 있다. 기준금리는 이제 동결이 되는데 주담대는 계속해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런 것도. 금리에 대한 이야기를요, 계속해서 좀 이어서 해보면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 이제 결정을 하죠. 하느니 지금 7연속 동결이 유력합니다. 이제 동결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동결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일단 경기 상황이 상당히 안 좋고 또 PF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이제 물가, 가계부채 상충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연 3.5%에 대한 기준금리는 당분간 유지될 걸로 전망이 되고 아마 내년 정도에 좀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하나씩 체크를 한번 해보면요.
자, 미 연준 같은 경우가요, 이제 정책 금리를 인상을 종료한 걸로 관측이 되는데, 일단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고 주가가 하락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이 네 가지 이제 부작용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좀 잡힌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금리를 이제 추가적으로 올리기는 여러 가지로 이제 연준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겠죠. 악재가 네 가지인 겁니다. 그죠? 달러가 올라가면서 강세가 되면서 뭐 경기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고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아지니까 실업률이 지금 급격하게 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이제 주가 같은 경우도 계속 이제 하락하다 보니까 자, 어쨌거나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가 이제 1,300선을 하회하고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미비하긴 합니다만 뭐 아주 뭐 눈에 확 띌 정도는 아닙니다만 조금씩 수출 경기가 최근에 회복하는 조짐이 보이고 있고 이제 문제는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 대출이 이제 계속해서 증가하다 보니까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면 이제 말 그대로 한계 기업 같은 경우는 더욱더 좀 이제 좀 부담을 늘릴 거고 한계 가정들도 있겠죠. 이제 금리가 높아지면 가계대출에 대한 안 그래도 압력이 있는데 금리가 계속해서 고금리 정책을 핀다면 이제 가계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큰 문제거리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요, 이제 이스라엘 전쟁, 하마스 사태로 인해서 국제 유가 급등이 이제 어느 정도 진정된 것도 물가에 대한 상승에 대한 어느 정도 리스크가 좀 진정되고 있고. 그래서 추세적인 물가 둔화 흐름이 이제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째 국제 유가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미 연준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를 한 2분기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다고 해요. 내년 상반기 이후에 금리 인하를 결정할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내년 상반기 정도에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러니까 1분기 1월에서 3월까지는 지금 같은 금리를 계속해서 동결해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뭐 초여름 정도가 되겠죠. 뭐 5월, 6월 정도에 5, 6월 정도 뭐 아니면 늦으면 그래도 여름 시장 이후에 한 3, 4분기 정도에 본격적인 좀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거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금리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서울 아파트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크게 6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가격 하락을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제가 시장을 보니까요, 이제 뭐 금매 위주로밖에 거래가 안 되고요. 시세대로 나오는 건 아예 사람들이 쳐다를 보지 않습니다. 정말 급하신 분들은 금매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현재. 물량은 쌓이고 있고, 물량 쌓이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물량이 아주 많이 쌓이진 않는다. 어쨌거나 차곡차곡 조금씩 물량이 쌓이고 있는 거는 사실이다.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전세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고 공급 부족은 팩트니까 이거는 뭐 더 이상 뭐 할 얘기가 없죠. 앞으로 10년 정도는 공급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당분간 고금리 정책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 같고 가계부채에 대한 리스크도 어느 정도 있고 세계 전쟁으로 인한 그죠 러시아와 또 이스라엘 뭐 이런 전쟁으로 인해서 아마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감이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좀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일단 두 번째, 세 번째 전세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만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나마 요인이고 나머지는 사실상 하락 요인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좀 이걸 정리해 보면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가격 하락이 예상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아파트가 있어요. 10억짜리 아파트가 있는데 얘가 지금 현재 전세 가격은 한 5억 정도 합니다. 서울시의 전세 가격은 5억 정도 하니까 만약에 이 물건을 살려면 전세 끼고 갭으로 산다면 한 5억 정도가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얘기한 것처럼 물량이 계속해서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하락할 걸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5억, 4억씩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뭐 많이 떨어지면 1, 2억 정도. 그래서 뭐 한 8억이나 한 8.5억, 뭐 예를 들어서 한 8억 정도로 가격이 하락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20%면 엄청나게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런 상황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 가격은요, 내년에는 상당히 심각할 정도로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세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겠죠. 그러면 5억짜리 전세가 한 2억 정도 올라서 예를 들어서 이제 7억 정도가 됐다고 하면 이제 갭이 1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건 맞고 가격이 떨어질 걸로 예상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면 이 전세 가격은 어쨌거나 월세 가격과 매매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리고 이 전세 가격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시장 가격이라는 겁니다. 거품이 없는 온전하게 시장에 정해진 확정된 그 가격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23년 지금 11월 기준으로 뭐 지금 1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5억 정도가 들었다면 만약에 내년에 만약에 4년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한 8월 정도면 1억 정도면 살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전세 가격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그리고 이제 또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 이제 안고 가야지 되는 상황에서 갭 투자가 다시 좀 성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갭 투자를 하게 되면 뭐가 없어요? 그렇죠. 금리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가 줄여줄 수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2019년이죠. 2019년에 임대차 3법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임대차 3법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5억짜리 전세가요. 8억까지 올라가는데 3, 4개월 정도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전세 가격이 폭등을 해버리죠. 자,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마 뉴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빌라라도 사자. 이제 빌라라도 사야지 된다. 이런 뉴스가 막 도배가 된 거예요. 전세 가격이 너무 비싸지다 보니까 서민들에 대한 주거 안정이 붕괴가 되고 그러면서 서민들이 심한 고통을 받죠.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뭐라도 하나 해놓자라는 게 대세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갭 투자가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루어졌죠. 제 생각에는 단기적으로는 가격 하락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전세 가격 상승으로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방어를 하지 않을까. 여기다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공급이 없다라는 거죠. 이 고금리는 사실상 제가 봤을 때 해결이 될 문제이고 가계부채가 이제 또 증가가 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대출금 상품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제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정말로 여러 가지 신용이라든가 아니면 직업이 확실하던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외형적인 내용이 좋지 않으면 대출을 쉽게 안 해줄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면 일단 대출을 받아서 대한민국은 집을 사야지 되는 구조인데 그렇게 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다시 갭 투자가 늘 수밖에 없고 분양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 분양가 같은 경우도 금리와 전혀 상관없이 계속해서 분양가는 상승될 수밖에 없습니다. 토지 가격과 앞서 얘기한 것처럼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분양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또 일반인들이 분양을 받아서 과연 잔금을 잘 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만들어지느냐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아파트 시장에 대한 전망을 말씀드리면 시장을 단기적인 시장 상황과 중기적인 시장 상황과 장기적인 시장 상황으로 좀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단기적인 시장 상황은 저는 이제 하락 쪽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이게 2024년 상반기 정도까지 하락 국면으로 이제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일단 여기서 이제 하락 국면으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저는 금리보다는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이제 된 것 같아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10억짜리 아파트가 이게 이제 예를 들어 2022년 뭐 9월 달 정도에 10억 했던 아파트가 가격이 많이 빠집니다. 6억까지. 그죠? 6억까지 빠지는 게 뭐 몇 달 사이에 빠져요. 그런데 이게 다시 지금 얼마까지 올랐냐면 한 9억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6억짜리 아파트, 10억짜리 아파트가 6억까지 하락한 걸 본 사람들이 지금 이 금액에 대한 너무 단기간에 올랐어요. 얼마 만에 3개월 만에 가격이 치고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매도자의 매수자 눈치 싸움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 같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매물은 계속해서 증가될 것 같고 급매물 위주가 아닌 이상은 거래가 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중기 상황은 언제냐면 2024년 내년입니다. 내년 한 2, 4분기 정도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좀 강보합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왜? 본격적인 전세 시장의 이제 상승이 이제 예상이 되고요. 이때부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인으로 보면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 내년 1년을 놓고 봤을 때 이때는 본격적으로 이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견인하는 시장으로 만들어질 것 같고 역시 공급은 이제 더 제가 뭐라 그랬죠? 내년부터 공급 감소에 대한 체감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금리에 대한 변화가 이제 눈에 띄게 이제 나타나는 시점이 내년 하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저는 완만한 상승. 그러니까 이제 완만한 상승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억짜리 아파트가 6억 갔다가 지금 9억 정도 갔잖아요. 이게 뭐 9억 갔다, 8억 갔다, 7억 갔다, 또 9억 갔다,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다시 한 10억 정도로. 그러니까 뭐 크게 급등하거나 이런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가 단기 좀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몇 년간은 투자재로서의 아주 큰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가 아닌 이상 일반 아파트인 같은 경우는 큰 메리트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 큰 폭의 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는데 20억이 되길 바란다든가 이러면 상당히 곤란하다.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샀으면 13억, 14억 정도 수준에서 멈출 수도 있고 그것도 뭐 오르고 떨어지고 어느 정도 반복하면서 단기, 중장기적으로는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제가 오프닝 때 뭐라 그랬죠? 매수 타이밍 잡아드린다고 그랬죠? 딱 보시면 이제 나오시죠? 상반기 안에. 2, 4분기 전에는 내 집 마련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내 집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를 놓치시면 안 된다. 왜? 그러면 2022년 같은 상황이 또 나타날 것이다. 올해 같은 경우는 여름장 전부터 가격이 상승된 원인이 뭐냐면 가격이 단기간에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매수세가 유입이 된 겁니다.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내년에는 상황이 틀린 겁니다. 뭐 때문에? 전세 가격이 강제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할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 집을 마련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생각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 이 빠르게 변하는 부동산 시장입니다. 자, 올해는 어떤 일이 일어났죠? 과거에 10년 주기설, 5년 주기설 이런 것들이 무의미해진 겁니다. 올 1년 동안은 정말 롤러코스터를 탔죠. 그죠? 오르고 떨어지고 단기간에 오르고 떨어지고 V자, 완전 완벽한 V자 곡선을 그리면서 오르고 떨어지고 오르고 하락하고 다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왔고, 전세 가격도 어떠죠? 거의 V자로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상반기만 해도 전세집을 못 빼서 난리였는데 이제는 전세가 귀해지는 몇 달 사이에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뭐라 하면 양극화 시장이라고 하고 쏠림 현상이라고 하고 집중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시장이든 재개발 시장이든 재건축 시장이든 아니면 건물 같은 꼬마 빌딩 시장이든 아니면 빌딩을 사신 내가 건물주가 되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자체가 완전 양극화와 쏠림 현상, 집중화로 특정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과의 괴리감과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질 거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강남 아파트가 상승을 합니다. 강남 아파트가 상승하면 뭐 마용성이라든가 이제 이런 아파트, 도심권, 강남과 인접한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고, 그 다음 노도광이나 뭐 금강구, 그런 다음에 뭐 경기 수도권, 인천, 그 다음에 광역시, 그리고 전국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오로지 서울만 뛰고 다른 데는 꿈쩍도 안 했죠. 그렇죠? 이런 게 양극화와 쏠림 현상, 집중화라는 겁니다. 앞으로 인구 감소 시대가 진행이 되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도시 소멸 시대로 접한 것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양극화와 쏠림 현상, 그리고 집중화는 점점 더 가속화될 거고요. 되는 곳과 되지 않는 곳의 차이점은 엄청나게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죠? 되는 곳들은 어떤 지역일까요? 교통과 일자리와 교육 시스템, 그리고 편의시설, 문화, 보건,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지역들과 그렇지 않은 지역들과의 격차는 점점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요, 이 혼돈의 부동산 시장, 그중에 아파트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매수 타임은 이때 하는 게 맞겠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봤고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뭐 아시죠? 사랑이신 거. 저희가 이제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날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어요. 뭐 이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예약 전화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나가시는 전화번호로요.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시면 좀 더 많은 이야기, 풍성한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같이 이야기해 드릴까 합니다. 또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날 저희가 이 진행하는 세미나에는 시장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 아파트와 비아파트 시장 이런 이야기들도 해드리고요.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관심 갖서 많은 분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시간이 또 그 안에 담겨 있죠. 투자 지역 선정 한두 군데를 저희가 지정해서 또 알려드리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나가는 전화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인생에서 최고의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부동산의 대가 황현 대표가 돌아왔다.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너무 늦었어요. 사실은. 좋은 선택하신 거에 대해서 축하드립니다. 일단은. 감사합니다. 유튜브에서는 보지 못할 새로운 정보들. 2, 3년에 이렇게 벌겠다. 이거는 욕심이야. 황현 대표 특별강의 오직 20명에게만. 지금보다 더 큰 돈을 벌려면